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또 발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이 니체가 끝나는데, 니체는 1844년 독일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24살에 스위스 바젤 대학 고전문헌학 교수가 됩니다. 하여튼 천재긴 하죠. 그리고 1879년 35살에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한 10년 정도 하셨더라. 그리고 한 10년 동안에 눈병, 편두통, 뭐 우울증, 뭐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으면서 종교, 도덕, 문학, 철학, 과학에 대한 수많은 저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889년 딱 45살에 한 또 10년 정도 지나서 정신병,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10년 정도 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56살에 돌아가셨어요. 이번 주에 읽었던 것 중에는, 네, 사람은 스스로 시련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그 꼭지의 그 문장이 조금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네, 225페이지에 비범한 인간이 통속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경우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비범한 인간이 통속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경우, 블레블레, 이런 특이한 인물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는 우울해지며 결국 병에 걸려 죽는다. 그들은 생존하는데 일반인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 고통스러운 싸움의 흔적은 그들의 표정과 주름에 자세히 새겨져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분히 공감도 되고, 네. 뭐,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좀 비범한 인간들은 자신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자신은 알고 있는데 타인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틀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 우리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무 이게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야, 참 이게 왜 저렇게 생각하지 않은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아마 그 비범한 인간들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몇 배의 일반인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게 힘든 사람들이 이제 봉쇄수도원이나 뭐 산에 들어가거나 또 그런 분들도 있죠. 226페이지에 협정은 관습이 되고 규정은 강제가 되었다. 뭐 이러면서, 네. 사람들의 망각이 협정을 관습으로 받아들이게끔 만들었다 하면서 협정이 관습이 되고 규정이 되고 강제가 됐다. 뭐 이런 얘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먼 훗날의 세대에 극히 비인간적이며 어둡고 단단한 미지의 단면으로 비춰질지도 모른다. 니체가 시대를 예측한 거죠. 그 당시에. 지금 한 150년이 흘렀는데요. 니체 사후. 150년 전보다 지금 분명히 더 인간적인 사회가 된 건 확실하죠. 그때 당시 정말 더 비인간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를 비인간적이라고 명명하기는 좀 어렵죠. 뭐 좀 주춤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가 지나와 보니까 그 당시가 비인간적이었지. 생명 경시하는 것도 많았지. 그때 당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잖아요. 예. 우리가 노예제도도 지금 보면 노예제도가 잘못됐다지만 그 당시에는 또 약간 좀 자연스러운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는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 순간에는 항상 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 227페이지에 생애의 모든 기간을 진리에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러면서 또 니체에 또 저도 많이 공감했던 주였습니다. 사람들이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다.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믿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오직 이성만을 궁구하고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을 나는 찾지 못했다 하면서 이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성이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속 절대계를 의미하는 건데, 니체가 이걸 인식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니체 책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공부해 봤을 때는 니체는 절대계를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이성을 이렇게 쓴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228에서 229페이지에 나는 생애의 모든 기간을 진리에 바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삶의 길에서 맛본 과일 중에 이 완고한 믿음보다 더 성실하고 때묻지 않고 순수한 열매는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반인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아니, 발견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내 마음은 그 어떤 사물로도 변질시킬 수 없는 행복에 젖어들었다. 진리를 찾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저도 약간은 뭐 그 정도 급도 안 되지만 좀 그런 걸 발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 다 이런 이 니체처럼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깊은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발견하면 세상에 결이 보이고 세상에 의견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거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막 계룡산 같은데 사람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진리 찾겠다고. 가부좌 틀고 막.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깊은 지식이고 깊은 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너무나 깊은 뭔가기 때문에 이거 발견하면 너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니체도 비슷하게 결심을 했네요. 진리에 바치기로. 229페이지에 사람은 스스로 시련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 이 문장이 이번 주에 좀 마음에 들어왔는데요. 네. 고통에는 쾌락과 동일한 분량의 지혜가 담겨 있다. 고통은 쾌락과 마찬가지로 종족 유지에 필요한 가장 큰 원동력이다. 만일 고통에 이런 성질이 없었다면 예전에 그 모습을 감춰버렸을 거다. 네. 고통과 쾌락은 네, 우리 종족 유지에 필요하다라고 이제 니체가 이야기하는 거죠. 약간이 아니라 진화론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필요 없었으면 없어졌을 거다는데, 진화론에서 이게 용불용설이잖아요. 환경에 적응하고 자주 쓰이는 거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거 태화한데, 근데 진화론에서 이건 벌써 이제 틀린 이론으로 이제 과학에서는 끝났잖아요. 근데 니체가 아마 이 시대 때는 이 용불용설이 진화론의 핵심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용불용설은 끝났는데 여하튼 뭐 이렇게 빗대어서 그만큼 고통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뭐 문학적 표현일 수도 있죠. 예, 종족 유지에 고통은 필요하다. 이러면서 네, 필요하죠.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죽었을 거 아니에요. 뭐 동물들이 침입해오거나 하면 그 고통을 못 느꼈으면 그냥 다 죽었겠죠. 먹혔겠죠. 그 동물들한테.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안테나를 예민하게, 신경을 예민하게 세워서 이 자기 종족을 유지하셨겠죠. 229페이지에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돛을 감으라 라고 부르짖는 선장의 명령에 당혹감을 느낀다. 고통과 마주선 인간은 오히려 선장의 명령을 어기고 돛을 활짝 펴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저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네. 뭐 태풍이 불면 돛을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그게 그 고통을 피하는 거라는 것처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결국은 고통에 맞서라. 그게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씩은 저도 약간은 느낍니다. 고통을 피하면 피할수록 계속 더 많은 고통이 다가오고 그냥 부딪혀 버리는 순간에 그 고통은 없어진다는 것도 저도 좀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표현은 뭐 니체 너무 은유법의 은유의 그냥 거의 원탑인 것 같아요. 229페이지에 우리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어디선가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감소시켜야 한다. 삶의 폭풍이 그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 짐을 줄여야만 한다. 예. 제가 맨 처음에 쓰려고 했었던 책이 아마 간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이 문장을 보면서. 네, 최소한의 에너지로 유지하는 방법이라 그러는 거죠. 삶을 간결하게 구축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지금 니체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이거 풍요로울 때 삶을 간결하게 구축하는 것과 행복할 때 삶을 간결하게 구축하는 건 완전히 틀리죠. 예, 흥분할 때 삶을 간결하게 구축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죠. 부족할 때는, 네, 어쩔 수 없이 간결하게 삶을 구축하게 됩니다. 예,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많을 때 간결해져야 되죠. 네. 230페이지.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환희를 맛보기도 한다. 그들은 폭풍이 밀려오는 구름 너머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그렇다. 그들은 고통에서 행복을 찾아낸 것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 그것은 삶이 안고 있는 고통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대들의 도시를 베수비오 하산의 사너리에 건설하라. 그대들의 배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바다 한가운데 띄워라. 벗과 그대 자신과의 영속적인 투쟁에 헌신하라. 그대들 인식하는 자여. 지배하고 소유할 수 없다면 약탈과 정복을 일삼는 자가 되어라. 너무나 표현이 멋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을 제가 쳤던 이런 문장은 저도 뭐 다른 분들 멘토할 때 조금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뭔가가 다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자기 삶을 일단은 고통 속으로 노출시켜야 돼. 억지로라도.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고통이 다가올 거라는 거죠. 예, 니체도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저도 내가 했던 얘기가 결코 좀 이론적 배경이 없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위험과 긴장을 감수하며 치열하게 살라는 얘기죠, 결국은. 네. 안이해지지 말라라는 얘기잖아. 또 230페이지에 사람은 스스로 시련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 그가 독립된 정신의 소유자라면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시련을 회피해서도 안 되며 위험한 놀이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네. 살아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오면, 네. 선택이 항상 생기잖아요. 어려운 길을 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려운 길은, 또 다른 어려운 길은 자신의 삶을 정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규격화시켜 보라는 어려운 길이죠. 지속적으로 뭔가 자신의 삶을 정죄해서 딱, 딱 요걸 한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죠. 네. 보통 일반 범부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몇 달 하다가 마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려운 길이 답은 답인데, 예, 좀 타고나야 될 것 같아요. 231페이지에 항상 묶여 살아가지만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것뿐이라면 이라는 곡지입니다. 인간은 항상 예 속에 묶여 살아가지만 오랜 습관 때문에 쇠사슬의 무게를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진정 자유일까? 이런 거는 뭐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이런 논술 시험에 나올 만한 질문 같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거죠. 꿀의 달콤함을 느껴야 꿀맛을 본 거잖아요. 자유도 느껴야 자유라는 거죠. 자유를 속박당한 뒤에 자유에 대한 기억을 회상할 수는 있죠, 우리가. 근데 이건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추억하는 거라는 거죠. 예, 아주 뭐 좀 철학적인 얘기긴 한데,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느껴야만이 고통이냐? 아니면
고통이 있으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고통이냐? 예, 느껴야 고통이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네. 232페이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살아남는다라는 꼭지고, 제가 했던 거는 233페이지에 추억이 고름이 되어 아침마다 침대를 더럽힐 때 그는 지나간 삶을 원망하게 된다. 한 가지 치료법, 러시아적 숙명론. 러시아 군인들은 혹한의 시베리아 벌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걸음을 재촉한다. 그중 몇몇은 동사를 피하는 대신 행군의 피로로 죽는다. 다행히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군인들은 추위보다 견디기 힘든 행군에 지쳐 눈발에 누워버린다. 이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먹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삶에 대한 반응을 멈추는 것이다. 블레블레. 그는 조금씩 숨을 들이마시고 남아있는 모든 체온으로 심장을 보호한다. 그리고 곰처럼 겨울잠을 청한다. 뭐 아무리 읽어도 표현 정말 미쳤습니다. 삶에 대한 반응을 멈추다라는 문장을 보고 와 정말 이분이 참 대단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너무 지치면 눈동자 하나도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지치면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는 경우가 다 있죠. 반응보다 한 박자 늦은 반응이 유익한 경우가 많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좀 더 위험 있게 보이기도 하죠. 네. 반응하지 않는다 해서 이런 얘기도 좀 제가 곁들여 봤고요. 234페이지에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게 이 제목만 보면 이게 영성적인 얘기죠. 네, 절대계 아까 말했던 참자라든지 아트만이라든지 공정정지라든지 허령지각이라든지 이런 얘기인데 여하튼 뭐 니체도 인간이 자기 본래의 양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원래 무엇이었던가를 잊어야 한다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블레블레. 무엇보다 나라는 범위를 좁히고 평범한 삶을 향해 손을 내밀 것. 이것이 바로 이성이다. 아까 말했던 이성이 이제 참자하긴 한데 결국 뭐 이런 거죠. 명상하는데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참자죠. 이걸 느끼라는 거죠. 이게 이성이고, 예, 이게 절대계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 육에서 영이죠, 이게. 235페이지에 어쨌든 의식의 표면이 어떤 명령에 중독되지 않도록 빨리 정화시켜야 한다. 과장된 말과 과장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본능이 이성보다 먼저 자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네. 그 본능은 에고고 이성은 참자다라는 거죠. 에고가 참자를 무시하고 앞서가는 건 위험하다. 뭐 이렇게 저가 해석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거죠. 무조건 성공해야 해가 절대 악은 아니죠. 그런데 무조건 성공해야 해라는 얘기에 세상을 속여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면 분명 처벌받겠죠, 그분은. 그래서 세상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이 참자의 규범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에고와 참자가 양립해서 잘 가야만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즉 이거죠. 뭐 에고는 참자가 제시하는 규범 아래에서 욕망을 실현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것도 참자가 제시하는 그 규범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 235에서 236페이지에 뭐 의견은 없이 제가 그냥 쭉 썼네요. 문장이 좋아서 이렇게 썼나 봅니다. 나의 생애는 오직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기존의 가치를 전환하는데 너무 많은 능력이 동원되었다. 특히 이들 능력이 상호 간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일정 기간 대립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는 무척 곤란함을 느꼈다. 나는 단 한 번도 뼈가 부러진 기억이 없다. 격투의 흔적은 나의 생애에서 찾아볼 수 없다. 나는 영웅적 천성의 반대편에 숨어 있었다. 무엇인가를 바란다든지, 무엇을 향해 노력한다든지,
혹은 목적이나 소망을 염두에 둔다는 것, 이런 것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나의 미래를 마치 끝없이 순환하는 바다처럼 생각하고 있다. 나의 욕망은 해변까지 밀려올 힘이 없다. 하여튼 뭐 너무 멋진 문장이어서 한번 쭉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237페이지에 비록 아주 조그마한 행복일지라도라는 곡지입니다. 음악이 없었다면 인생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독일인은 신마저도 천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아주 조그마한 행복일지라도 날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불쾌, 갈망, 궁핍의 시기에 찾아오는 저 거만한 기쁨보다 훨씬 소중하다. 뭐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니체가 뭐 제가 니체를 뭐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지만 바그너를 정말 좋아했죠. 물론 최종적으로 관계가 파탄나고 서로를 경멸했지만 니체도 음악을 정말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바그너를 너무 좋아해서 음악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철학자들은 다 이런 또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음악은 그 자체가 본질이라는 얘기를 제가 봤어요. 충분히 공감하죠. 문학, 미술, 조각 등 이런 예술들은 뭔가를 따라 만드는 거죠. 문학은 인간의 삶을 만들고, 조각은 인간의 모양을 만들고, 미술은 뭐 자연 풍경을 따라서 만들지만, 음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 자체가 본질이라는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음악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음악이 나오면 그 감정이 증폭됩니다. 이게 엄청난 행위예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238에서 239, 민중이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곳이라는 곡지입니다. 국가란 식어버린 시체이며 가장 냉혹한 괴물이다. 그들은 아침마다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그들은 우리를 기만하고 지배하며 잔인하게 물어뜯는다. 그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외친다. 국가는 민중이다. 블레블레. 우리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국가라고 불리는 저 파괴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발을 들이민 것이다. 블레블레. 자신의 지위가 유지되도록 우리를 물어뜯고 씹고 삼키고 다시 물어뜯는 것이다. 보라, 저 괴물은 우리를 향해 울부짖고 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다. 나는 신이 다스리는 손가락이다. 블레블레. 민중이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곳, 민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곳, 민중이 삶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나는 국가라고 부른다. 뭐 국가에 대한 얘기를 뭐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그냥 150년 전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리 통찰적 언어를 쏟아내는가? 국가라는 지역적, 문화적 경계로 인해 정말 잔인한 일도 많이 일어나죠. 국가라고 이렇게 가두리 쳐넣어서. 그러면 국가라는 이 한계를, 가두리를 없애면 괜찮아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신의 힘을 미치기 위해서 또 다른 가두리 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살 수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해질 수가 없어요. 앞서 나가고 싶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삶 자체가 문제이다라는 꼭지입니다. 내가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우울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우리 다들 이렇게 하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우울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니체는. 내가 삶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 또한 거짓말이다. 나는 삶을 사랑한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우울해진 것은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삶 때문이다. 이것이 다만 삶이다. 그대는 의미를 배우면 그만이다. 그대의 삶을 이해하라. 블레블레. 의지를 가진 자는 생존이 빚어내는 모든 가공할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포를 찾아 헤맨다.
아, 삶 자체가 문제랍니다. 이상입니다.